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딘가 서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어떤 자세로 계시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가장 밑바닥에서 막 엄청난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혹은 그 가혹한 노동 때문에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 진짜 그래요. 바로 우리의 발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화나 건강 얘기할 때 보통 혈압 수치 재고 거울 앞에서 막 눈가주름 보면서 걱정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영양제도 챙겨 먹고요. 네네. 근데 정작 매일 수백 톤의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면서 우리를 막 싣고 다니는 이 근본적인 토대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하거나 완전 무관심합니다.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느끼는 발바닥의 뻐근함이나 겨울에 막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발 같은 거요. 저녁마다 퉁퉁 붓는 발목도 있고요. 그냥 오늘 하루 좀 무리했나 보다. 아니면 뭐 나이나 들어서 그렇지 하고 무심코 덮어버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약간 우리는 마치 발이 강철로 만들어진 무한한 내구성을 가진 부품인 것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의 딥 다이브 미션은 바로 이 무시당하는 발에 대한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일본 최초의 발 종합병원인 시모키타사와 병원의 기쿠치 마모로 원장이 저술한 100세까지 성큼성큼 걷는 발 만들기라는 책이죠. 맞아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좀 신선했던 개념이 방금 말씀하신 그 발을 부품처럼 대한다는 맥락이랑 이어지는데 발수명이라는 단어였어요. 아, 발수며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면 발이 아플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발이라는 기관 자체에 정해진 유통기한이 있고 이 유통기한이 딱 끝나는 순간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시스템이 막 도미노처럼 붕괴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발 수명이 단순히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이동 능력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걷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발의 건강은 치매나 뇌졸중,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아주 치명적인 전신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상에 눕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수명과 완전히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와, 그 부분 정말 흥미로웠어요. 자료에 그 유명한 나카노조 연구 결과가 과학적 근거로 나오잖아요. 네, 나카노조 스터디, 아주 유명한 역학교사죠? 저도 이름은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걷기가 건강에 좋다 뭐 이런 내용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발로 걷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 뇌나 심장 질환을 막아준다는 건지 그 기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게 막연히 걸으면 좋다가 아니에요. 일본 나카노조초 주민들을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해보니까 하루에 몇 보 이상, 그중 중강도 걷기가 몇 분 이상일 때 특정 질환이 딱 예방된다는 구체적인 임계점을 찾아낸 겁니다. 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군요. 그럼 그 기전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발바닥을 바닥에 부딪히는 물리적 행위가 어떻게 치매 예방까지 이어지는 건지? 그게 바로 혈류 펌프 역할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의 근육들이 쫙 수축하면서 하체에 몰린 혈액을 심장으로 강하게 뿜어 올리거든요. 아, 피를 위로 쏴주는 거군요. 네네. 이 과정에서 전신의 혈액순환 속도가 확 빨라지면서 혈관 내벽에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집니다. 이걸 전단 응욕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단 응욕? 전문 용어네요. 쉽게 말해 혈관을 마사지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극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분비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혈압을 낮춰서 심장과 뇌혈관의 부담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대박!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겠네요? 맞습니다. 피가 빠르게 돌면서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이 막 씻겨 내려가는 효과를 낳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발이라는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혈류라는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네, 강물이 빠르게 흘려야 뇌랑 심장에 쌓이는 찌꺼기들을 물리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거죠. 발이 멈추면 강물이 고이고 고인 물은 썩어서 전신 질환이 된다는 논리네요. 진짜 소름 돋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펌프이자 방패인 우리의 발은 평소에 도대체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 건가요? 숫자로 한번 계산해보면 그 가혹함을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한 성인이 하루에 대략 6,000보에서 7,000보 정도를 걷잖아요?
네네, 보통 그 정도 걷죠. 근데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발에 가해지는 하중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체중이 아닙니다. 걷기만 해도 체중의 2배에서 3배가 실려요. 혹, 진짜요? 걷기만 해도요? 네, 가볍게 뛰거나 달릴 때는 무려 약 5배의 하중이 발바닥을 쾅쾅 강타합니다. 잠깐만요.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걸을 때 체중의 2.5배만 잡아도 한 걸음에 150kg 충격이 가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계산이에요. 세상에, 하루에 7,000보를 걷는다면 150kg 곱하기 7,000번이니까 하루에 무려 1,050톤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발이 감당하고 있다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하루 1,000톤이라니 제 발바닥한테 갑자기 너무 미안해지는데요. 매일 1,000톤 이상의 쇳덩어리가 발바닥을 짓누르는 것과 같은 타격이죠. 발은 우리 몸에서 진짜 가장 가혹하게 소모되는 부품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발은 그 무거운 하중을 견디는 화물 트럭의 타이어이자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이네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트럭 운전사 중에 타이어 트레드 마모됐는지 아니면 판 스프링 깨지지 않았는지 점검도 안 하고 매일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절대 없죠. 큰일 나니까요. 근데 우리는 매일 1,000톤 충격 흡수하는 내 몸의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정기 점검을 안 하네요. 내 발 수명이 깎이고 있다는 그 경고등, 즉 체크 엔진 불빛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책에 아주 직관적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속으로 세어보세요. 오, 좋습니다. 첫째, 바닥에 쪼그려 앉으려고 할 때 중심을 잃고 뒤로 엉덩방아를 찍는다. 오, 저 이거 가끔 그러거든요. 아킬레스건 짧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발목 유연성이 떨어졌다는 증거죠. 그리고 둘째, 서 있을 때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완전히 닿아 있는 평팔 형체가 되었다. 셋째, 자주 신는 신발의 뒤꿈치 안쪽이 유독 심하게 닳아있다. 아, 신발 닳는 모양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넷째,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꺾이는 무지외반증이 생겼다. 마지막 다섯째, 계절과 상관없이 발이 시리거나 평평한 길에서도 자주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다. 와, 쪼그려 앉을 때 넘어지는 거랑 신발 뒤꿈치 닳는 건 진짜 구조가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네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제 눈에 띄는 게 그 평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습니다. 자료 보니까 현재 일본인의 무려 70%가 평발이라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걷는 환경 비슷하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10명 중 7명이 평발이라는 건 기계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의미하죠. 발바닥의 아치라는 게 단순한 곡선이 아니거든요. 건축물로 치면 거대한 현수교의 구조와 같습니다. 현수교요? 그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뼈들이 다리 상판이라면 족저근막이라는 두꺼운 막이 아래에서 활슈위처럼 팽팽하게 뼈들을 지탱하면서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 스프링 덕분에 1,000톤의 무게를 견디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아치가 살아있어야 걸을 때 발생하는 150kg 충격이 부드럽게 분산되는데 이 70%의 사람들은 아치가 무너져서 발바닥이 납작해진 후천적 평발이 된 거예요. 헉, 후천적으로요? 그럼 아까 제 자동차 비유로 치면 네, 충격을 분산시킬 서스펜션 스프링이 완전히 박살난 트럭을 몰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프링 박살난 트럭이라 상상만 해도 덜컹거리고 끔찍한데요? 네, 그럼 발바닥에서 걸러지지 않은 그 충격반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대로 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발목 관절, 무릎, 고관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척추까지 타격을 입게 되죠. 와,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네요. 네. 국소적으로는 엉뚱한 곳으로 체중이 쏠리니까 엄지발가락 관절이 휘어지는 무지외반증이 생기고요. 발바닥에 비정상적인 마찰이 일어나면서 두꺼운 굳은 살이나 티눈이 생기는 겁니다. 저 발바닥에 굳은 살 자주 생기는데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사실 굳은 살은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뼈가 피부를 막 찌르면서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적 비명에 가까워요. 굳은 살이 뼈가 지르는 비명이었다니. 피부과 갈 일이 아니라 정형외과적인 문제였군요. 근데 아치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책에서 엄청 심도 있게 다루는 게 또 있잖아요. 바로 종아리의 파업. 네, 종아리 펌프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나카노조 연구의 기전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 진짜 흥미로웠어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발목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다리 정맥에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판막이 있어요. 근데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정맥을 쥐어짜 쥐어야만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낼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스위치가 바로 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발목이 위아래로 까딱까딱 부드럽게 꺾여야 종아리 근육이 길게 늘어났다가 꽉 수축할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거나 운동이 부족해져서 발목 관절이 뻣뻣하게 딱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를 때 발목이 크게 안 움직이니까 네, 종아리 근육도 깨작깨작 아주 미세하게만 움직이게 됩니다. 제2의 심장, 즉 메인 펌프의 전원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죠. 와,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겨울철이나 밤에 발이 막 얼음장처럼 시리고 퉁퉁 부을 때 수면 양말 찾거나 반신욕하면서 겉에서 열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찜질팩도 많이 하시고요. 펌프 자체가 멈췄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따뜻한 동맥혈은 위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차갑게 식은 체액은 밑에 계속 고여 있으니까 붓고 시린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 상태가 단지 발이 차가워서 기분이 나쁜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정체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망가지면서 혈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동맥경화로 이어지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발가락 끝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이 막혀서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족부 괴사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의 심근경색이네요, 완전. 맞습니다. 국소적인 발목의 경직이 전신 혈류 밸런스에 치명적인 붕괴를 일으키는 나비 효과의 시작점인 거죠. 와, 평소에 그냥 걸음걸이 좀 예쁘게 고쳐야지 하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걸어봤자 근본적인 서스펜션인 아치랑 펌프 스위치인 발목이 다 고장난 상태라면 오히려 관절만 더 갉아먹는 꼴이 되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에서 인테리어만 바꾸는 셈이죠.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당장 수술실로 달려가서 막 인공관절 박아야 하는 걸까요? 망가진 현수교랑 멈춰버린 펌프, 이거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몸은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쿠치 원장이 무려 3만 명 이상의 발을 직접 진료하면서 찾아낸 해답이 바로 스타스타 체조, 한국말로는 성큼성큼 체조입니다. 이름이 되게 귀엽네요. 성큼성큼 체조. 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오, 세 가지요? 첫째는 발목의 유연성, 둘째는 발바닥 아치의 형태, 셋째는 발가락 자체의 근력입니다. 3대 기둥이라 목표가 아주 명확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들인지 하나씩 좀 파헤쳐 주시죠. 첫 번째 기동을 위한 동작은 벽치기 종아리 늘리기입니다. 벽에 두 손 짚고 한쪽 발을 뒤로 길게 빼서 아킬레스건이랑 종아리 근육을 쭉 늘려주는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스트레칭이죠. 아, 체육 시간에 짝꿍이랑 많이 하던 그 익숙한 동작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동작은 앞서 고장났다고 말씀드린 그 발목 경첩에 기름칠을 하고 멈춰있던 종아리 펌프를 강제로 쫙쫙 늘려서 재가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거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발목 쓱쓱 체조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발바닥 아래에 수건이 있다고 상상하시고 발만 이용해서 바닥을 좌우로 청소하듯이 쓱쓱 문지르는 동작이에요. 앉아서 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되나요? 네,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움직임이 주저앉아 버린 뼈들의 배열을 제자리로 유도해서 무너진 아치 형태를 다시 잡아줍니다. 오, 그럼 세 번째 발가락 근력은 어떻게 키우죠? 발바닥 젖히기 동작인데요.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오직 발가락들만 하늘을 향해 힘껏 들어 올리는 겁니다. 아, 이거 은근히 힘들던데? 쥐날 것 같고요. 맞아요. 처음엔 내 맘대로 안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움직임이 족저근막을 강하게 스트레칭 시켜주고 발바닥 깊숙한 곳에 있는 미세한 근육들, 즉 발바닥 내재근에 텐션을 줍니다. 아까 그 현수교 비유를 빌리자면 풀려버린 미세 케이블들을 다시 팽팽하게 조여주는 작업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동작 자체는 진짜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나 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날카롭게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찬톤 타격받으면서 막 수십 년간 망가진 다리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루 고작 5불? 그것도 무슨 헬스장에서 바벨 드는 것도 아니고 발가락 까딱거리고 벽 미는 정도의 스트레칭으로 이 거대한 손상을 복구한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솔직히 좀 과장 섞인 거 아닌가 싶거든요. 하하, 당연히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 들어서 근육 크기 키우는 비대화 관점으로 보면 하루 5분은 턱없이 부족한 게 맞죠. 그렇죠. 근육이 그렇게 쉽게 안 생기잖아요. 하지만 이 체조의 핵심은 근육을 우람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다시 살려내는, 전문 용어로 신경 근육 적응의 목적이 있거든요. 신경 근육 적응이요? 신경을 깨운다는 뜻인가요? 네, 우리는 평생 신발이라는 단단한 깁스 안에 발을 가둬두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발바닥이랑 발가락을 움직이는 미세 근육들의 전원 스위치를 아예 꺼버린 겁니다. 아, 근육이 퇴화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네, 근육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용할 줄을 잊어버린 거죠. 이 5분의 체조는 근육을 물리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뇌와 발바닥 근육 사이에 끊어진 그 통신망을 다시 연결해주는 작업입니다. 와, 없는 근육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절해 있던 근육들 뺨을 때려서 막 깨우는 거였네요? 네네. 그렇게 전원이 싹 들어오고 뼈들이 본래 정렬을 되찾으면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던 그 완벽한 충격 흡수 서스펜션이 제자리를 찾는 원리입니다. 통신망이 복구되면 진짜 극적인 결과가 나오나요? 혹시 책에 증명할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주 놀라운 임상 데이터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80세 여성 환자분의 경우를 보면요. 이 체조를 단 2주간 진행한 후에 발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주는 힘, 즉 족지력이 무려 2배나 증가했습니다. 와, 80세 노인분이 2주 만에요? 네, 근육량이 2주 만에 갑자기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동시에 힘을 쓰는 법을 뇌가 기억해낸 결과죠. 당연히 보폭이 몰라보게 커지고 걷는 스피드도 엄청나게 향상됐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젊은 사람 사례도 있나요? 45세 남성 사례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분은 출퇴근길 10분만 걸어도 무지외반증 때문에 발가락이 막 찢어질 듯이 아프고 오른쪽 무릎에 극심한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고통스러우셨겠다. 근데 체조 시작 3주 만에 이 통증들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서스펜션 기능이 복구되면서 특정 관절로만 쏠리던 압력이 발 전체로 고르게 분산됐기 때문이죠. 듣고 보니까 완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결국 정렬과 밸런스의 문제였군요. 근데 여기서 드는 되게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의문이시죠? 이런 원인이랑 해결책이 이렇게까지 명확하고 효과가 좋은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그동안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요? 동네 정형외과 가면 보통 엑스레이 찍어보고 뼈에는 이상 없네요 하면서 진통소염제 처방해주고 끝나잖아요. 네, 물리치료실 가서 따뜻한 적외선 찜질 좀 하라고 하죠. 맞아요. 왜 아무도 내 발 아치가 무너졌다고 종아리 펌프 꺼졌다고 안 알려주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맹점, 정확히 말하면 족부의학의 부재라는 아주 뼈아픈 현실입니다. 족부의학이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 의료 시스템을 보면 발이나 발목에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포다이어트리스트라고 불리는 족부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아주 당연한 상식입니다. 아, 눈 아프면 안과 가고 이 아프면 치과 가두셔요? 맞습니다. 발이라는 독자적이고 복잡한 생체 역학 시스템을 단일 전공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와, 그런 전문의가 따로 있군요.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이런 족부의학 개념 자체가 서구권에 비해 한 30년 이상은 뒤처져 있습니다. 완전히 분절되어 있어요. 분절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무지외반증 생기면 정형외과 가고, 무좀이나 굳은 살 생기면 피부과 가고, 하지정맥류 오미한 혈관외과나 흉부외과 가는 식으로 환자가 알아서 이리저리 전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발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묶어서 통합진료하는 곳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아, 그러니까 내 발이 무슨 의학계의 미아 같은 신세였네요. 시스템이 발이라는 그 복잡한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다루질 않으니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엉뚱한 진료과 떠돌면서 약만 먹는 우리 환자들 몫이었군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 발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주치의는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방금 배운 그 하루 5분 체조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교정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매일 내 발을 가두고 있는 그 감ok, 즉 신발을 고르는 기준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겁니다. 디자인보다 구조를 보셔야 해요. 오, 신발 고르는 기준이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첫째, 신발을 딱 신었을 때 가장 긴 발가락 끝과 신발 코 사이에 반드시 1에서 1.5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딱 맞는 거 신으면 안 되나요?
발 커 보인다고 일부러 딱 맞는 거 신는 분들 많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발이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둘째, 발 뒤꿈치를 양옆에서 단단하게 꽉 잡아줄 수 있는 힐 카운터 구조나 끈이 있어야 합니다. 뒤꿈치가 헐떡거리면 안 되는군요. 네, 뒤꿈치가 흔들리면 발목이 불안정해져서 체조로 기껏 만들어 놓은 밸런스가 다시 다 무너집니다. 셋째, 굽 높이는 역학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4cm 이하로 제한하셔야 하고요. 와, 꽉 끼는 예쁜 하이힐이나 구두가 내 발의 뼈를 서서히 부러뜨리고 있었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근데 책 보니까 신발 자체 바꾸는 건 못지않게 인솔, 그러니까 깔창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인솔 아주 중요하죠. 솔직히 보통 깔창이라고 하면 막 키 커 보이려고 몰래 신발 안에 넣는 마법의 아이템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족부 이야기에서 말하는 인솔은 시력이 나쁜 사람이 쓰는 안경과 똑같은 아주 중요한 의료용 보조구예요. 오, 발에 씌우나 안경이다. 맞습니다. 아치가 무너진 그 70%의 사람들에게 맞춤형 인솔은 아까 말한 무너진 현수교의 기둥을 외부에서 물리석으로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쁜 보행 습관을 교정해주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깔창이 그런 역할을 하는 줄은 진짜 몰랐네요. 발에 대한 인식이 오늘 완전히 뒤집히는 기분입니다. 일상적인 관리법 중에 발톱 깎는 방법이나 피부 관리도 꽤 비중 있게 다뤄지던데 이것도 혹시 역학적인 거랑 관련이 있나요?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발톱을 너무 바짝 깎거나 양끝을 예쁘게 한다고 둥글게 파내버리면 살이 발톱 위로 차올라서 결국 발톱이 살을 찌르는 내성 발톱이 돼버립니다. 내성 발톱 진짜 아프잖아요. 네, 걸을 때마다 막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오니까 보행 자세가 기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앞서 말한 도미노 붕괴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발톱은 반드시 일자로 발가락 끝선에 맞춰서 깎아야 합니다. 아, 둥글게 말고 일자로요.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발 보습입니다. 보습이요. 얼굴도 아니고 발바닥에 로션 바르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발바닥 피부에는 유분을 분비하는 피지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피지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온몸에서 가장 쉽게 건조해지고 쩍쩍 갈라지기 쉽죠. 겨울에 발 뒤꿈치 갈라져서 피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가끔 갈라져서 스타킹 올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 피부 장벽이 갈라진 틈이 외부 세균이나 무좀 곰팡이가 침투하는 고속도로가 돼버립니다. 담염이 일어나고 그런 피부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더 두꺼운 굳은 살을 만들어내는 아주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그 말씀 들으니까 저 지금 엄청 찔리는데요. 우리는 매일 외출할 때 얼굴에는 막 스킨, 로션, 에센스, 선크림까지 몇 단계에 걸쳐서 정성껏 바르면서 정작 하루 종일 내 체중의 수십 배, 1000톤의 하중을 묵묵히 버텨내는 내 발바닥이 사막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왔네요. 맞습니다. 사실 얼굴 피부 주름 좀 생긴다고 우리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발의 붕괴는 우리의 생존 그리고 건강 수명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데도 말이죠. 진짜 뼈 때리면 낫습나요. 자, 오늘 우리는 시모키타자바 병원 기쿠치 원장의 통찰을 통해서 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발은 단순히 우리를 침대에서 냉장고 앞까지 데려다주는 단순한 뼈 조각들의 결합이 아닙니다. 발은 중력을 거슬러서 혈액을 위로 퍼올리는 생명의 펌프이자 치매와 심혈관 질환이라는 적을 막아내는 전신 건강의 최전선 방패입니다. 네, 우리가 발목의 뻣뻣함을 스트레칭으로 풀고 발바닥 아치를 다시 세우며 발가락의 미세 근육들을 다시 깨우는 이 하루 5분의 작은 행위들은 결국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생명 유지 시스템의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다지는 아주 위대한 작업입니다. 지식이란 내 삶에 직접 적용할 때 비로소 살아 숨쉬게 되니까요. 오늘 배운 3가지 움직임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의 체중을 묵묵히 간뎌낸 당신의 두 발을 위해서 오늘 밤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막 거창하게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땀복 입고 뛸 필요도 없습니다. 양치질을 하듯이 샤워 마치고 단 5분만 벽 짚고 종아리를 쭉 늘려보세요. 그리고 발바닥 아래 수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좌우로 문질러 보시고요. 네, 그 5분이 분명 여러분이 100세까지 두 발로 세상을 누비게 해줄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 머릿속에 던져두고 싶네요.
우리는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살기 위해서 비싼 뇌 영양제 챙겨 먹고 심장에 좋다는 음식 막 찾아 헤매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 맑은 뇌랑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문 밖을 나서서 세상을 직접 탐험하게 해줄 유일한 물리적 토대는 오직 우리의 발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두 발이 오늘 밤 기적처럼 입이 생겨서 당신에게 말을 걸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아무 불평 없이 감당해온 그 수만 톤의 무게에 대해서 눈물겹게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면 당신의 무관심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당장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소리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의 발이 파업 선언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당신의 발바닥을, 무너진 아치와 갈라진 뒤꿈치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줄 흥미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